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분통 터뜨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지난해 담배값 오른 데 이어 맥주값, 소주값 이거 줄줄이 오른 데다가 달걀까지 못 먹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니까 이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주변에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먹는 거 중에 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 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특히 이주열 하는 총재는요, 지난 13일 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달걀 사러 안 가보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사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그렇죠. 게다가 이주열 총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정부에서도 최근 물가 상승세가 위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통계 수치 보면 물가가 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허허. 그런데 과연 그럴까? 15일 어제죠.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인 넘베오라고 있거든요. 넘베오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과일, 쌀 이런 식료품 12개 항목과 도심 아파트 매매 가격이요, 전 세계 119개국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상위 10% 내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있죠. 바나나 가격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비싼 줄 아세요? 세 번째 안에 들어가겠죠 또. 그렇죠. 정확히 맞췄네. 동메달이에요. 동메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바나나가 비싼 나라가요, 몽골이랑 버뮤다밖에 없대요. 몽골 버뮤다요? 그러니까요. 허허. 이렇게 우리가 비싸게 바나나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요, 사과, 오렌지, 토마토,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인데 이런 과일들도 전 세계 4위. 또 우리의 주식인 쌀 있죠. 쌀 가격도 전 세계 5위라는 거예요. 감자전 같은 거 좋아하시죠? 네. 감자 가격도 전 세계 5위.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파, 우유, 치즈, 소고기, 이거 거의 매일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전 세계에서 6번째. 빵 있죠. 빵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양배추, 이거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가격도 전 세계 11번째래요. 넘베오가 집계한 19개 시장 판매품 가운데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싼 것은 딱 3가지가 있대요. 뭐냐? 물, 술, 담배. 놀랍죠? 아이고, 정말 이 헛웃음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이 수치를 찾아봤더니만요, 물이랑 맥주는요, 전 세계 38위. 이것도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아주 낮은 건 아니잖아요. 네. 담배도 전 세계 44위. 장난 아니죠. 이렇게 식료품이나 먹을 거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집값도 우리나라가 손꼽히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집값은요, 전 세계 9위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땅값이 높기로 유명한 전 세계 국가들 있죠. 홍콩이나 싱가포르, 스위스, 마카오, 영국, 일본, 룩셈부르크, 스웨덴, 이 다음이래요. 진짜 이런데도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지들은 그만큼 많이 버나 보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끊임없이 주창한 게 비즈니스 프렌들이잖아요. 기업들이 잘 살면 국민들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 낙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세뇌시켜 왔잖아. 진보보다는 보수가 집권해야 국민들이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도 끊임없이 해왔고요. 근데 이 자료 보세요. 그 처참한 결과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들만 잘 살게 한 결과 국민들이 세계 최고의 물가에서 허덕이고 있는 게 아닌가. 기업을 포함한 이 보수 세력들은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네요. 뭐냐면요, 아까 상대적으로 싼 술, 담배,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이걸로 무마하라고 이렇게 싸게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것도 너무 착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술이나 담배를 싸게 해서 국민들을 더 골병들게 만들어서 약, 의료, 이런 각종 헬스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음모가 아닐까. 그거는 이 박 PD만의 음모론이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저의 음모론에 많이 공감들 하실걸요? 아마 공감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진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코를 만지지도 않는다. 귀가 캥길 때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오히려 상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짓말에 대한 상식은 모두 틀렸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인만의 거짓말 신호들이 따로 있다. 5년의 조사 기간 1083개의 거짓말 사례에서 뽑아낸 한국인만의 거짓말 특징 25가지. 쉽게 속이고 쉽게 속는 우리,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는 나라. OECD 사기 범죄율 1위 국가, 거짓말에 관대하고 무감각해진 한국에서 나를 지키는 강력한 행동 심리학. 이제 그들의 거짓말이 보인다.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 한국인의 거짓말. 도서 출판 추수밭.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제드래곤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게 됐네요. 결국 그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은요, 오늘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이죠. 이러한 혐의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특검은요, 제드래곤의 혐의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최근 이틀 동안 22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 후에 사흘 만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매출 300조가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이러한 걸 감안을 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러한 자체 신중론도 제기가 됐는데 특검은 그럼에도 죄질, 유사사건 전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검의 결정이 진짜 현명하다. 이 얘기를 이따가 저희 섹션 시간에 드릴 예정이에요. 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어쨌건 개인적으로는요, 이 특검의 선택 박수를 보냅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기업들 압박해서 일자리 늘려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기업들이 얼마나 박근혜를 무시했는지 국내 상위 100대 기업까지 일자리를 최근 1년 사이에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으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박근혜 말을 대통령인데도 무시하고 있을까요?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재벌닷컴에 따르면요, 분기 보고서상 매출 상위 100대 상장사 직원 숫자가요 1년 전보다 0.8%나 감소했대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니까요 7,132명이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업종 전체가 구조조정을 진행한 조선업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이요 가장 많은 3,300여 명이 직장을 잃었고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3대 대형 조선사에서 일자리 잃은 인원 다 합쳐봤더니만요 6,800여 명이나 된대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요 다른 업종의 대형 상장사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 매출 1위인 삼성전자 1년에 몇십 조씩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1년 동안 인원을 3,100여 명이나 줄였다는 거예요. 삼성물산도 1,800여 명, 무려 14.5%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합병했나 봐요. 또 삼성 SDI도 1,800여 명, 삼성전기도 1,300여 명 이렇게 줄였다고 해요. 삼성을 대표하는 계열사들이 대부분 인력을 줄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 7개 계열사에서 1년 동안 줄인 인원을 다 더해봤더니만요 무려 12,000여 명이나 되네요. 와, 아니 삼성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10,000명이 넘게 줄였다고요? 그러니까 정유라한테만 돈을 주고 우리 국민들 일자리 없어서 허덕이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 일자리 만드는 데 써야 될 돈이 정유라한테 다 갔네? 한 명한테 몰아준 거지. 이것도 복불복이라고 봐야 되나요? 다음 소식입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곤두박질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체로 그동안 빚이 있더라도 빚을 차곡차곡 잘 갚아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간의 실적은 깡그리 무시하고 등급이 뚝 떨어졌었는데 이처럼 불합리한 개인 신용등급 산정체계가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점수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점수제로요? 예. 금융위는요, 오늘 이런 내용의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상승, 하락 요인, 변동폭,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아서 등급 관리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특히 빚을 잘 갚았는데도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즉 제2금융권에 손을 댔다 하면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점수로 신용을 평가하면 각각 사정이 다른 이런 사람들도 대출금리를 각각 따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자, 그런데 정부가 오늘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발표를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미 신용정보가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하고 있대. 아니 이미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대요. 근데 이걸 왜 발표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를 없애겠다는 거야. 아하. 등급만 없애겠다는 건데 결국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뭘로 바꾸던 간에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부가 그냥 생색만 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죠? 또 자영업자들은 폐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직이나 폐업을 하신 분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동안 빌린 돈 갚아야 되는데 그쵸. 채무 독촉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요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방안에 따르면요 유예 기간 중에는요 기본 이자만 부과되고 연체 이자는 부과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요건에 따라서는요 6개월에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요 유예 기간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행권 대상으로는요 연체 이자율 산정 방식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현재 은행권들의 연체 이자율이 연 11에서 15%. 와, 너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너무 높은 금리를 좀 낮춰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직 그리고 폐업 이런 분들 빚이 걱정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고통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부가세 같은 거 이런 걸 없애면 자영업이든 법인이든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가세 내고 소득세 내고 이중과세 아닙니까? 거기다가 4대 보험까지 준조세까지 트리플 악재야 트리플 악재.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빚을 유예만 해준다고 나중엔 빚을 갚을 여력이 될까요? 이거는 밑돌 빼서 윗돌 개기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새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던가 뭐 여러 가지 마중물을 마련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뭐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기본소득 같은 거 이런 거 빨리 도입해서 이분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빚을 안 지도록 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빚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회피할 수 있느냐 이런 쪽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우리 정부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설 명절을 전후해서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 사기가 뭐냐? 대표적인 게 상품권이죠.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롯데나 신세계 상품권이 이게 보통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싼 값에 6, 7만 원에 팝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 많이들 호쾌하시죠? 그럼요. 이런 상품권은 거의 현금과 같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3, 4만 원 싸게 살 수 있다. 얼마나 좋아. 근데 이들이 다 사기라는 거죠. 아하. 상품권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숙박권, 전자제품 이런 순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일단 믿지 말고 혹시나 직접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 이런 제안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나마 믿을만 하다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 만나서 서로 맞교환을 하라고 합니다. 또 해당 판매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모임이 있는지, 그러니까 먼저 피해를 본 사람들의 어떤 민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모바일 앱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요, 경찰청 사이버캅. 이 앱에 판매자 계좌나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가 있대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예, 얘가 사기꾼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사업자인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맘때쯤에는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한 스미싱 피해가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스미싱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이거 아까도 처음 얘기 드렸듯이 매년 반복되잖아. 네. 이게 왜 안 줄어들까요?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러한 범죄 어떻게 보면은 도둑 강도 못지않게 큰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벌을 좀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아시죠?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사업, 복권, 땡.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여기 부자가 되기 위해 억만장자와 결혼하기로 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봤자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억만장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말 결혼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 풍자 연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양극화, 경제 불평등,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저자가 억만장자와 결혼하려는 신부를 연기합니다. 억만장자의 실체를 가감없이 까발리는 그녀의 비평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녀가 본 억만장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기대 바랍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이 춘추 시대였잖아요. 네. 이때 강대국 있죠. 제나라. 네. 제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왕이 환공일 겁니다. 근데 이 환공이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네. 포수가가 관중을 추천해가지고 제상으로 만든 그게 관포지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관포지교의 주인공인 관중을 불러가지고 고민거리를 털어놨대요. 어떤 고민거리를 털어놨느냐? 나라의 여러 대부들이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은 채 이를 숨기고 나누지 않으니 이를 어찌 해야 하겠는가? 나라의 온갖 재물들이 몇몇 대부들의 손에 들어간 후에 나오지 않으니 나라 살림이 말이 아니네. 심지어는 쌓아놓고 양식이 썩어가는데도 혹시나 들킬까 두려워 방치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말이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25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2500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 이 말을 듣자 관중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청컨대 성향의 대부를 불러들여 그 죄를 물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향이 어딘가 봤더니만요. 이 훗날에 초안지의 주인공인 황후와 유방이 건곤일척의 대결을 펼쳤던 요충지라고 해요. 네. 이게 제나라 안에 있는데 황공 시절에 가장 막강한 권력과 부를 지녔던 대부가 바로 이 성향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쯤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황공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관중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성향대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질책한단 말이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부들이 나라의 부를 계속 빼돌리도록 가만 놔두실 겁니까?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럼 대부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는가? 그러니까 관중이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성향대부, 내가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그대는
총애하는 첩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집에서 기르는 거위에게는 사람도 먹기 힘든 귀한 음식을 주며 종과 북을 울리고 피리와 상황을 불며 음악을 즐긴다고 하오. 그런데 주변에는 입을 옷도 먹을 음식도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들었소. 쌓아놓은 재물이 썩어가는데도 가난한 국민들을 돕지 않으니 그러고도 과인에게 충정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시는 과인을 찾아오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한 뒤 서양대부의 지위를 빼앗고 집에 가두고 문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관중이 이렇게 충언을 한 거예요. 네. 환공은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돼? 처치다가 나라가 거덜날 텐데? 그렇지만 그래도 관중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포수가가 진언해가지고 재상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네. 관중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대요. 성양대부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쌓아놨던 곡식과 재물을 앞다퉈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놨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양대부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의 다른 대부들도 성양대부를 보더니 이거 나만 가만히 있어도 돼? 자신들도 자신들이 쌓아놨던 곡식과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놓기 시작했대. 이렇게 되니까 관중이 활약했던 황공시대의 제나라는요, 가난하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황공이 춘추오패 중에서도 넘버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벌백계라고 아시죠? 고사성. 네.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 100명의 사람을 경계한다. 이 일벌백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아주 한 건 하셨죠? 아까 네. 박 PD가 브리핑을 통해서 소개해 준 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네.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뉴스웨이에서는요, 총수 구속만 부르짖는 특검, 국가경제는 뒷전인가? 브릿지경제에서는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M&A 신사업 차질, 생각만 해도 아찔. 미디어팬에서는요, 삼성 수뇌부 집단 공백 멘붕, 산업경제 악영향. 한국경제는요,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는데도 이재용 구속하려는 특검의 무리수. 파이낸셜 뉴스는 세계 경제 급변하는데 기업 총수들 발목 껴 더 멀어진 경기 회복. 이거 한마디로 이재용 일병 구하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그렇죠. 진짜 너무나 낯뜨거운 기사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진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금방이라도 나라가 절단 날 것처럼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언론사들이 절단이 나죠. 그러니까요. 삼성이 광고를 안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 PD가 얘기한 대로 삼성은 최대 광고주잖아.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든 이해해 주려고 하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제목의 주어를 언론사로 넣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 국민의 노후 쌈짓돈, 노후 자금, 이 국민연금을 볼모로 해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공정하게 합병시켜가지고 경영권 승계하려고 했잖아. 이 이재용을 거의 모든 언론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변호를 한다? 정말 어이없고 한심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 묻고 싶어요. 국민연금 위에 다른 방안으로 노후 준비 다 끝내놨는지. 그럼 그 기자들은 그럴 겁니다. 알면서 뭘 물어봐. 위에서 시켜서 난 썼을 뿐이야. 그렇겠죠. 아무튼 이 언론들이 얘기하는 허접한 논리를 뭐 다시 따져보는 게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보면요, 이런 논리에 아직도 현혹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짧게만 살펴볼까 하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의 논조는 이거죠. 이재용이 잘못한 것은 맞다. 이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이 흔들리고 결국 한국 경제까지 휘청거릴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주도해서 세계 최대 전장업체인 하만 인수 이거 했잖아요. 저희가 섹션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네. 이게 물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또 한 언론은요, 아니 곧 바이오 업종에서도 하만만큼의 깜짝 놀랄만한 인수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이재용 회장 구속되면 이거 물 건너간다. 이런 주장도 얼토당토 않은 주장도 해요. 게다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해외 언론들이 삼성을 부패 집단이라고 보도할 것이다. 이러면 대외 신도 하락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관중의 충원에 환공이 고민했던 것과 비슷한 고민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아니 이러한 우려를 누가 자초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거나 말거나 해외 언론들은 벌써 삼성은 부패 집단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갤로트 세븐만 해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이재용이 밀어붙여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박살 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갤로트 세븐 박살 나서 삼성이 우리 국가 경제가 아찔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대부분의 언론들의 논조는 이거잖아요. 재벌 총수 한 명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고 나라까지 휘청거릴 수가 있다.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재벌 총수 한 명의 부재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고 더 나아가 나라까지 휘청거린다면 그게 제대로 된 기업이고 나라입니까? 이건 아마존 부족 단위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삼성하면 글로벌 기업이다. 시스템의 삼성. 이거 강조해 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삼성이 총수 한 명이 없다고 무너진다? 이건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학적인 분석을 따져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요, 최근에 재미난 발표를 하셨어요. 재벌 총수 처벌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지가 않대. 없는 것도 전혀 없대. 오히려 플러스가 되면 되죠. 맞습니다. 이 전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요, 어떻게 연구하셨냐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삼성의 전형적인 재무 성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대. 근데 이때 뭔 일이 있었느냐? 삼성 스캔들 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사법 처리가 됐었던 기간이죠. 그러면 언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 삼성의 재무 성과가 엄청 나빠져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때 조사를 해봤더니 재무 성과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성의 스캔들에 대한 수사, 재판, 사면, 이런 사건은 삼성전자의 재무적 성과와는 통계적으로 무관하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도 이런 거 자주 경험하지 않나요? 악덕 부장이나 임원이 휴가를 갔어. 그러면 직원들이 어찌나 자발적으로 일을 잘하는지 케미가 폭발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인지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히려 당시에 면죄부를 준 바람에 재벌 총수의 무리한 경영 승계가 계속 돼버렸잖아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전무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2008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등으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게 조준홍 특검팀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당시 특검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재벌 총수 없이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면죄부를 주고 말았잖아요. 풀어줬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여기에 출연금 냈잖아. 뇌물로. 최순실 딸 정유라 말도 구입해줬죠. 승마장도 구매해줬죠. 이런 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주물르면서 박근혜와 뇌물 거래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다 그때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의 말로 반박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도 얘들이 하는 짓거리로 반박이 돼요. 만약에 재벌 총수 하나가 그렇게 기업과 국가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면 얘들이 술집에서 이렇게 난장판 부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식이 맞았다고 조폭 동원해서 애비가 매를 때리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지 하나 없어도 지는 이렇게 조폭들이랑 사사로운 복수전을 해도 기업은 잘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가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 교수는요, 이런 주장까지 하십니다. 경영승계를 목전에 둔 현대차 등 다른 재벌의 국정농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재벌 총수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삼성을 처벌하는 것이 삼성에게도 국민 경제에게도 도움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 진짜 관중이 황공에게 충원했던 일벌 100개 이거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그래도 이재용 그 잘생기네, 너무 불쌍해, 청문회 나와서 어버버리 얘기하는 것도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재용이 직접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밑에 놈들이 잘못한 것인데 이게 왜 이재용을 처벌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자녀분들이나 친인척 조카들이 삼성에 다닌다고 하면은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미국에서는요,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리코법이라고 있대요. 이 리코법이 신도리코 뭐 이런 데랑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리코법이에요. 이게 제정된 지가 좀 됐어요. 1970년에 제정됐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법인가? 우리말로 풀이해보면 딱 드러납니다. 조직범죄처벌법이래요. 조직범죄요? 조직범죄처벌법을 왜 기업들이 두려워할까? 되게 궁금하시죠? 네. 이게 왜 이런 법이 있냐면, 기업범죄가요, 합법과 불법을 너무 교모하게 넘나들잖아. 이걸 단죄하려면 기존 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코법이라는 이런 법을 미국에선 1970년대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초창기 리코법이 도입될 때는 명칭처럼요, 진짜 단순히 조직범죄를 토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요즘 조직범죄라는 게 대놓고 뭐 거리에서 총 쏘고 폭력 행사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죠. 그렇죠. 다들 기업이라는 그럴싸한 실드를 치고 몰래 범죄를 저지르잖아. 영화 내부자 보면 딱 나타나죠. 네. 자, 이 영화 속 상상이라고 여겨졌던 이 참혹한 범죄가 이 내부자들에 나왔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 하나하나 현실이다, 이게 드러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중은 개돼지다, 이 영화 대사가 그대로 나양욱이라는 교육부 정책기획관 입에서 그대로 나와버렸잖아. 이게 논란되기도 했었고요. 이 조만간 더 킹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검사들이 뭐 특혜를 받아서 정치를 하고 뭐 그런 내용인 모양이에요. 근데 조인성과 정우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극 중에 검사들이 무당들이랑 구슬하는 게 나온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래요. 그래서 조인성이 그랬다는 거야, 스태프들한테.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영화로 보여주면 관객들이 되게 재밌어하지 않을까? 근데 현실이 돼버렸잖아, 개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영화 속 상상들이 진짜 현실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미국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뭐 현재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에미상 21차례, 골든글러브 3차례 이렇게 수상해가지고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로 꼽히는 미드가 하나 있잖아요. 소프라노스. 오. 이 소프라노스가요, 기업의 탈을 쓰고 잔혹한 범죄를 일삼는 마피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HBO에서 방영됐던 드라마인데 이게 유로잖아요. 유로 네. 방송사잖아요. 근데 한때 케이블 TV 역사상 최고인 1300만 시청자 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대요. 국내에서도 이거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 인기 비결이 바로 내부자들이랑 똑같대요. 영화에 나온 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야. 소프라노스의 주인공인 마피아 조직의 중간 보스 토니 소프라노가요, 조직과 가정 두 개의 패밀리잖아요. 이 두 개의 패밀리를 이끌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과정이 이 드라마에 나온대요. 이 드라마에 억척스러운 아내도 나오고요, 사사건건 반항하는 딸도 나오고, 사고뭉치 아들, 자기중심적인 어머니, 욕심 많은 삼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이들에게 시달리는 거야. 조직의 보스인데 가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는데, 또 조직에 가면 조직 내에 갈등이 많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 적들이랑 또 분투를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지쳐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갱들의 세계, 이게 싹 여기서는 안 나와요. 이 소프라노스에서는요, 추악하고 더럽고 계산적이고 지저분한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진대. 화려한 비즈니스로 치장했던 기업 범죄의 흉측한 면모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다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에도 리코법이 등장한대요. 왜 등장하느냐? 리코법에 걸려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마피아 보스, 아까 토니 소프라노, 이 보스의 불안감이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미국에서는요, 리코법이 마피아를 소탕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기업 엘리트 조직 범죄 소탕에도 크게 이용되고 있대요. 왜 이게 가능할까? 미국에서는요, 기업 범죄가 사회적으로 막
막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지만 적발하기도 처벌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리코법 잣대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 범죄는 이렇게 되잖아요. 은밀하게 지시하는 자와 실행하는 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나중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위에서 지시한 사람이 난 그런 거 지시한 적이 없어.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 제드래곤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은 자기는 모르고 두 회사 사장들이 결정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리코법에서는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단이나 기업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요. 스스로 그 적법성을 밝히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전부 몰수해버린대. 오. 더 나아가 형사적으로요.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재미난 것은요.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하잖아요. 제보자를 철저하게 보호해준대요. 그리고 범죄로 인해 직접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요. 3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해라 이렇게 독려한다는 거죠. 오.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범죄 등 범죄 조직은요. 한두 사람을 잡아넣어봐야 소용이 없다. 미국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기업 총수의 경우 지시는 해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들 많잖아요. 막강한 변호사들 앞세워가지고 법망을 빠져나가 버리고 이재용 부회장 아까 박 PD 얘기한 것처럼 나 모르는 일이야. 다 밑에서 나 몰래 한 일이야.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이런 것들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막아주기 위해서 리코법을 만들었는데 걸렸을 때는 위에서부터 단죄해야 범죄를 소탕할 수 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위에부터 단죄해야 기업범죄, 조직범죄를 막을 수 있다. 진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아래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범죄 사실을 내부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형량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요. 포상금까지 준대요. 미국은 이런 리코법을 적절하게 활용한 덕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피아 범죄뿐만 아니라 기업의 담합 범죄, 금융 사기, 또 공무원의 뇌물과 접대 이런 적발하기 어려웠던 조직 범죄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훌륭한 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도 리코법 빨리 도입하자 이 목소리가 엄청 높아지고 있대요. 박 PD가 좋아하시는 이재명 성남시장도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한국형 리코법을 도입해서요.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수익 10조 원을 몰수해버리자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또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리코법을 도입하는 것이 정경유착 근절 및 개별개혁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리코법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리코법 도입을 공약에 넣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 두 분이 이 리코법을 놓고 또 설전을 벌일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지난해 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었지만 주진영 전 하나증권 사장이 최순실 청문회에서 놀랄만한 말을 하셨죠? 그쵸. 한국 재벌과 조폭이 너무 비슷하다. 맞습니다. 정확히 다시 전해드리자면 우리나라 재벌이 다 그렇지만 조직폭력배 운영 방식과 같아서 누구라도 거역하면 확실히 응징한다는 논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충격을 줬는데 진짜 이런 재벌들을 처벌할 때 기존법 가지고 가능할까요? 관중의 일벌 100개, 미국의 리코법 이런 것들 동원하지 않는다면 재벌들의 정경유착과 흉측한 뇌물 거래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확실히 단죄해야 삼성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국제적인 범죄 조직 취급을 받으면서 갑자기 몰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하는 게 재벌 3세, 4세는 물론이고요. 그 기업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모든 언론들이 대부분 호들갑 떠는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고 해서 삼성이 망할 일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와 삼성에 도움을 주는 얘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처럼 장을 지질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신라면 대신 진라면만 먹어야지? 나도 오뚜기로 갈아타야지? 오뚜기로 갈아탄다고요? 응. 이거 내 얘긴데? 제가 요즘 농심거 일절 안 먹고 오뚜기 위주로 먹고 있어요. 물론 삼양도 가끔 먹긴 하지만. 맞습니다. 최근 박 PD처럼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아니 근데 박 PD는 왜 오뚜기로 갈아타신 거죠? 저는 농심이 미워서 그랬어요. 그렇군요. 농심이 김기춘 이 아저씨한테 많은 돈의 월급을 주고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커밍아웃 하신 분들이 대부분 박 PD랑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오뚜기 라면이 갑자기 맛있어져서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또 대박을 터트린 신제품이 나와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 돌아가신 오뚜기 창업자인 함태호 명예회장 덕분이라고 해요. 아니 이분이 무슨 훌륭한 일을 하셨나 보죠? 함 명예회장은요, 지난해 9월에 별사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2일 상속이 마무리됐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아들인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요, 아버지가 남긴 주식 45만 5천여 주를 물려받았대요. 네. 이게 얼마나 되냐 봤더니만 당시 주가로 3,5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래요. 그래서 이 함 회장은요,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얼마나 내신 줄 아세요? 1,500원에 달하는 돈을 내야 된대요. 이거를 5년간 나눠서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50%가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때 제드래곤이 했던 전환사채 발행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지? 그러니까요. 이 함 회장이 내게 되는 상속세는요, 국내 역대 상속세 최대 납부금인 2003년 신용호 교보생명 명예회장 유족들이 낸 1,830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라고 해요. 네. 넘버 2란 얘기인 거죠. 2004년에 별세했던 설월량 대한전선 회장 유족이 낸 1,355억 원보다도 많은 숫자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이 있죠. 함 회장의 상속세 삼성과 비교해보면 진짜 놀랄 자빠질 정도라고 해요.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요, 1987년 11월에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별세한 후에 경영권을 승계했잖아요. 네. 당시 삼성의 총 자산이요, 11조 5,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오뚜기의 자산은 한 1조 원 정도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11배잖아요. 근데 이게 30년 전이잖아. 그렇죠. 라면 가격으로 따져봤더니만 라면 가격이 30년 동안 한 1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면 단순 비교하면 110배가 넘는 규모죠. 그런데도 이건희 회장이 낸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겨우 176억 원. 거의 거저네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도 오뚜기 함 회장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함 회장 일가에 대한 칭찬은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지난해 고 함태호 명예회장 장례식에는요, 여느 기업 총수의 장례식에선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많이 펼쳐졌대요. 화환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장례식장에 유난히 어린 학생들이 많았대. 그래서 왜 이 학생들이 많았는가? 기자들이 추적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함 명예회장은요, 심장병 어린이에 대한 수술비 후원을 해왔다는 겁니다. 매달 5명씩 선정해가지고요,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도와줬는데 현재는 매달 23명씩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뚜기 표에 새 심장을 얻은 어린이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4,3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함 명예회장은요, 이렇게 도와줬던 어린이들이 감사 편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감사 편지를 일일이 답장을 보낸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날 장례식에 이 도움을 받았던 어린이들이 유독 많이 찾아와서 명복을 빌었다는 얘기인 거죠. 진짜 재벌 총수들의 장례식이랑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때문인지 오뚜기는요, 현재도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을 돕는 미랄복지재단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2015년 11월에는 한 명예회장이 315억 원의 개인 주식을 이 재단에 기부를 했대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명예회장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나중에 말하자면 들통이 나버렸어. 왜 들통이 났는 줄 아세요? 금융감독원이 보유 주식이 갑자기 줄어들으니까 이 원인을 조사를 했다는 거야. 한 명예회장 보유 주식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게 오너 같은 경우에 주식 변동이 생기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했나 보죠. 그거를 기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공시까지는 안 했겠죠. 근데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유 주식 줄어들었으니 해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한 명예회장은요, 별세하기 3일 전까지도 기부를 계속했는데요. 대학생이나 식품산업 학술 분야 장학금을 지원하는 오뚜기 재단에 1,000억 원이 넘는 개인 주식을 기부를 했다고 해요. 돌아가실 걸 미리 아시고 개인 재산을 이런 데 내놓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는데도 아들은 엄청난 상속세를 내고. 그러니까요. 멋진 가족이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속세 많이 내고 기부한 것만 가지고도 이런 얘기를 안 꺼냈겠죠. 더 놀라운 사실들도 있어요. 뭐냐면요, 한 명예회장은요, 기업 철학이 있으셨대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 오. 그래서 오뚜기에는 현재 비정규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제로.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오뚜기 같은 이런 식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식사원들 많이 파견하잖아요. 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데. 시식사원들까지 모두 정규직이래. 정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오너 아들들이 시민 폭행하는 이런 금수저 갑질 논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또 아까 저희가 섹션이나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재용 부회장과도 좀 비교가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이 아니라 많이 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 오뚜기 사실 진짜 듣기 싫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상속세 많이 내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들릴 것 같으니까. 네. 진짜 앞으로는 저도 오뚜기만 먹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누누이 얘기 드리잖아요. 소비를 투표같이 해야 신자유주의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 네. 진짜 이런 좋은 기업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라면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오뚜기랑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두 PD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저희가 손에 장을 지질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냥 오뚜기 라면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오뚜기 관계자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금수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뚜기 라면보다는 오뚜기 밥을 좋아해요. 즉석밥. 즉석밥 중에 오뚜기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 제일 싸기도 하죠. 그렇죠. 카레도 좋아하고요. 오뚜기 카레. 그러니까 정말 관광도 같잖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